네, 안녕하세요. ETF 처음 공부의 저자인 김성일입니다. 저는 기존의 마법의 돈 굴리기 혹은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많은 독자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 이번에 ETF 책을 쓴 이유가 ETF라는 굉장히 좋은 요리 도구가 있는데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더 쉽게 좀 잘 정리를 해보고자 해서 이제 책을 냈었고요. 지금은 프리즘 투자자문이라는 회사에서 최고 투자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이 투자를 쉽게 알려드리고 책을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를 실행하는 건 굉장히 또 어려워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쉽게 이제 실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쯤에 나올 것 같아요. 연말쯤에 서비스가 나오면 투자를 좀 더 쉽게 편리하게 또 믿을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시장이죠. 올 상반기 이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할 것 없이 다 빠졌어요. 주식뿐만 아니라 국채도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이 많이 빠져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세요. 상반기 실적들만 이렇게 쭉 뽑아보면 코스피가 한 22%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30년 내 최악의 성적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도 한 21% 정도 하락했는데 1970년 이후에 52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보였었죠. 그래서 그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게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6개월째 계속 빠지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안 좋은데 문제는 인플레이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고,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물가 상승을 더 부채질했죠. 그래서 지금 뭐 40년 만에, 50년 만에, 7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이제 금리가 오르죠.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들이 이제 투자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시장은 원래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계속 상승해 주지도 않고 금리가 계속 낮은 수준에 유지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어요. 시장이 원래 이런 거고,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이 투자는 이제 심리가 80, 기술이 20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어떤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얼마나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보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ETF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투자 도구인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저 이제 요리랑 많이 빗대서 설명을 하는데,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리를 할 때 비빔밥을 만든다고 했을 때 밥을 직접 쌀을 씻어서 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고기를 볶고 뭐 야채를 다듬어서 이제 야채 나물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비빔밥을 만들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즉석밥을 데우고 참치캔을 따고 냉장고에 있던 간단한 반찬들을 꺼내가지고 그냥 스슥 비비면 영양소가 골고루 담긴 비빔밥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비빔밥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ETF는 그 요리 재료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 주식 혹은 채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 날것의 요리 재료라고 하면, ETF라는 건 그런 요리 재료들을 모아서 참치캔처럼 이렇게 싹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쉽게 투자하기에 이제 투자하기 좋게끔 만들어 놓은 상품이고, 그런데 똑같은 ETF를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멘텀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아니면 미국 주식이나 뭐 나스닥이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은 미국 나스닥 ETF에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나스닥은 너무 과열이 됐고 좀 분산해 놔야겠다라고 하시면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혹은 뭐 국채, 뭐 골드, 달러 여러 가지 자산에 이렇게 분산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ETF라는 것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나서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떤 투자 전략을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돈을 벌기 때문에 누가 진짜 실력자인지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최근 2, 3년 동안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굉장한 상승장이 있었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그런데 그때는 이제 누가 진짜 실력자인지 알기가 어려웠죠.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썰물이 되어야 누가 진짜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수영복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리스크 관리거든요.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같은 상황이죠. 시장에 버블이 좀 잦아들면서 주가가 빠지니까 물이 빠져나간 거랑 같죠. 이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하게 된다면 수영복도 입지 않고 수영하던 꼴이 되는 거고 이거를 잘 이제 버텨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ETF를 선택할 때 자기가 ETF 특징을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참치캔 ETF는 참치 맛이 날 거고요. 그리고 시금치캔 ETF는 야채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ETF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또 내가 원하는 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요거에 잘 맞는 ETF를 조합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쓰고 설명을 해드려도 막상 실천은 잘 못해요. 실제 제 여동생이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 후배들도 마찬가지인데 책도 다 읽었고 다 이해했어. 근데 실제로 실천은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앱을 통해서 그런 서비스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에 물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식은 개가 아니잖아요. 물진 않거든요. 사람 물진 않는데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데 자기가 투자한 거에 물린 게 아니라 자기가 투자를 잘못한 거죠. 자기가 투자를 잘못한 건데 그럼 이제 잘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나 지금 마이너스 20%인데 마이너스 10%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 시점에서 그 종목에 그 투자 방법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마이너스가 낮다, 플러스가 낮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이제 과거의 일이잖아요. 투자라는 건 지금 하는 의사결정으로 미래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아무 포지션이 없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난 그 종목을 안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이 있는데 그 종목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그 투자법대로 투자하고 싶냐라고 스스로 질문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실제로 제 여동생이 카카오 주식을 샀어요. 카카오 주식을 샀는데 손실을 많이 봤어요. 마이너스 40 몇 %. 손실을 보고 나서 저한테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자기한테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너가 지금 100만 원이 생기면 그 주식을 사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안 살 것 같대요.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당장 다 팔아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손절이라는 개념도 이제 투자 방법에 따라서 그런 식의 워딩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현재 기준에서 앞으로의 성과를 위해서 그 투자를 할 것이냐를 고민해보고 안 할 것 같다, 미심쩍다라고 하시면 당장 모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괴로운 나날들이 지속되거든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책에서 이제 K-올레더라는 전략을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올레더라는 전략은 이제 사계절, 모든 계절이란 뜻인데요. 브리지워터라는 전 세계 최대 헤지 펀드가 있어요. 이 헤지 펀드의 창립자인 레이 달리오가 이제 이 말을 만들어서 굉장히 유행을 시켰고 실제로 올레더라는 펀드를 이용해서 굉장히 큰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레이 달리오가 말한 올웨더는 이제 4가지 경제 상황을 잘 버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4시즌즈라고도 하고 올웨더라고도 하는데 4가지 경제 환경을 어떻게 나누냐면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그리고 각각이 기대보다 높을 때와 낮을 때에서 총 4가지 상황에서 좋은 자산들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분산해서 투자하자라는 것이고요. 올레더 전략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은 이 상황이니까 이 자산들을 가져가자. 그리고 다음 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고 물가가 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이 자산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다.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펼쳐지겠지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분산해서 가자라는 관점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해요. 그런데 이 올레더,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가 실제로 운영하는 올레더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도 이제 돈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픈하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레더를 이제 찾아보고 만약에 공부를 해보고 실제 올레더에서 나왔던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보는데 레이 달리오가 어떤 책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 정도의 올레더면 좋다라고 이제 포트폴리오 추천했었는데 그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통화 분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입장이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접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산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거든요. 어떤 장점이냐면 위기가 생길 때마다 달러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저희한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달러 자산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도 한 해지가 있고 한 노출이 있거든요. 미국 주식을 해지되지 않는, 통화 해지되지 않은 자산을 가져가면 주식의 움직임에 환의 움직임까지 같이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K 올레더는 이제 이런 식의 환 노출까지 포함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짠 거고, 그래서 크게 6가지 자산군으로 나눠요.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주식, 국채, 대체 투자 이렇게 나누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 선진국인 미국, 그다음 우리나라 이렇게 2개, 국채도 미국, 한국, 그리고 대체 투자에서는 금이랑 현금성 자산을 가져가요. 현금성 자산을 가져가는 현금성 자산이나 금을 대체 투자로 가져가는 이유가 이 다른 자산들과 움직임이 달라요.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 노출을 하기 위해서 미국 주식이랑 미국 국채를 한 노출된 상품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실제로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던 포트폴리오보다 K 올레더 포트폴리오가 성과가 더 좋아요. 성과가 더 좋은 이유가 바로 달러에 대한 환 노출 효과 때문입니다. 올 초부터 8월 22일까지 이제 성과를 보면 K 올레더가 마이너스 4% 정도 손실이 나고 있어요. 근데 미국 주식은 마이너스 11%, 한국 주식은 마이너스 15% 정도의 손실 구간이고요.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죠. 자산 배분의 특징입니다. 자산 배분을 하면 손실은 적고 수익은 잘 챙길 수 있는 이런 전략인데, 이 기간 동안 약 6월 말까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때까지 미국 주식이 한 23%, 한국이 22% 정도 빠졌었는데 이 K 올레더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마이너스 8.6% 정도로 이제 한 자릿수 정도의 손실이었고 지금 이제 회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K 올레더 전략 같은 경우에 초보 투자자,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제 접근하시기 좋은 전략이다. 개인 직접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K 올레더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주식을 갖고 계시거나 특히 미국 주식 많이 하셨었잖아요. 미국 특히 세배 레버리지 이런 거, 나스닥 세배 레버리지 상품 이런 거 많이 하셨었는데 이번 하락장에 좀 느끼셨을 거예요.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다는 걸. 그래서 반등을 최근 한 달 정도 좀 반등하기도 했지만 이제 고민해 볼 시기가 된 거죠. 내가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찬찬히 고민을 해보시고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K 올레더도 제가 뭐 나와서 얘기하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 하시는 건 전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전략의 장점과 단점을 잘 이해하시고 하시되 만약에 의사결정이 됐으면 실행은 바로 하셔야 돼요. 네. 실행은 바로 하시는 게 좋고, 자산 배분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매매 시점에 크게 구애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개별주 투자를 하거나 혹은 이제 다른 투자 방식을 할 때는 저가에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아니면 상승하는 초입에 들어가거나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해야 돼서 굉장히 어려운데, 자산 배분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현재가 가장 싼 구간,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미래를 알고 싶어하죠. 책 제목 중에 그런 제목도 있어요.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제목도 있는데, 사람들은 다 미래를 알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어떤 이제 안 좋은 상황을 방어하거나
좋은 상황에 대한 기회를 잡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전문가들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못하는 미래 예측을 투자에 활용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이벤트를 이제 예측해서 대응하는 이런 접근 방식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올 초에 누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이렇게 터질 줄 알았으며 이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했으며 그 여파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커질 거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나?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물론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주가가 이제 고점이다, 빠질 거다, 빠질 거다, 빠질 거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있죠. 근데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뭐 실현된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특정한 이벤트를 이제 감안해서 투자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별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요즘같이 이제 시장이 한번 빠졌었고 살짝 반등한 이런 시기에는 자신의 투자 철학 혹은 그 철학에 근거한 전략이 어떻게 잘 굴러가고 있는지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이런 시간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또 다음에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투자 서적을 읽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지금 좋은 업종 혹은 좋은 섹터, 그다음 좋은 종목,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런 걸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누구도 그걸 알 수가 없고, 그런 걸 추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과거에 추천했던 내용대로 투자했을 때 결과가 어땠을지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그래서 썩 좋아하지 않고요. 자산 배분 투자의 장점은 이제 시기와 그 다음에 대상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뭐 이렇게 그렇게 질문하면 만약에 제가 대답을 하면 지금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은 주식, 국채, 금, 달러 이런 자산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피해야 하는 대상 ETF들이 있어요. 요즘에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의 앞글자를 따서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조어가 나왔을 때는 꼭 피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테마가 떴을 때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관심을 받으니까 이런 신조어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그 업종에 접근을 했을 때는 가격이 이미 비싸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하고, 그리고 그 업종이 예를 들어서 태양광 업종이 앞으로 유망하다고 해도 그 중에서 또 어떤 종목이 좋을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뭐 태양광 ETF를 뭐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산업이 좋아진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좋아지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산업이 좋아지는 것과 주가는 똑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테마 ETF를 조심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알 정도면 이미 끝난 게임인데, 기자들이 쓴 기사를 보고 투자 판단을 하시면 더 위험한 거죠. 네. TDF라는 말 자체는 타겟 데이트 펀드예요. 여기서 타겟 데이트라는 거는 제가 은퇴하는 시점, 자신이 은퇴하는 시점을 타겟 데이트로 삼아서 이제 가입하게 되는데, TDF 이름 앞이나 뒤에 연도가 들어가 있어요. 뭐 2040, 2050 이런 식으로 연도가 들어가 있어서 내가 2050년쯤에 은퇴를 할 예정이면 2050 TDF 펀드를 가입해라, 이런 식의 이제 상품명인데, 아주 간단히 말씀드려서 자산 배분을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은퇴 시점에 맞춰서 안전자산 비중을 점점 늘려줘요. 자기가 알아서. 굉장히 컨셉이 좋죠. 그냥 컨셉이 좋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어요. 지금도 많이 유행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은퇴자금,
은퇴 자금이나 연금에 있는 돈들을 TDF 펀드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TDF도 컨셉은 좋지만 우리나라의 TDF 펀드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운영한 기간도 꽤 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 TDF 펀드마다 성과가 굉장히 달라요. 성과가 굉장히 달라서 제가 분석을 해서 유튜브를 찍었던 거고, 최근에 TDF ETF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TDF가 펀드로 되어 있던 거를 그냥 ETF로 만든 거예요. ETF로 만들었는데 이제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최소 6개월 이상은 지켜보고 좀 의사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몇 년씩 운영한 TDF 펀드들도 성과가 제각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DF, ETF도 좀 더 검토를 해보시고 들어가는 게 나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TDF 펀드들의 성과와 제가 만든 이 책에서 설명한 K-올레드 포트폴리오하고 성과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이제 같이 비교를 했거든요. 물론 이 펀드는 실제로 운용한 거고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는 백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는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 투자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리치고라는 앱이 작년 7월 중순에 이제 주식 서비스를 오픈했거든요.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자산 배분을 따라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당연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도 마이너스가 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전략도 모든 구간에서 플러스를 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백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과거에 어떤 모습 이제 보였었는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대충 보거든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거에도 1년, 2년 동안 마이너스였던 구간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역시도 그런 구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감내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고는 있지만 쉽지 않죠,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금이 반토막 나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자산 배분했는데 다 마이너스다. 리밸런싱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럴 때는 리밸런싱의 원칙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리밸런싱, 밸런스를 다시 맞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균형상에서 균형이 더 많아졌느냐 적어졌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투자 시장에서 이제 곰은 하락장, 황소는 상승장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곰과 황소의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시장은 항상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이 돼요. 횡보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으니까 돈 벌어야지가 아니라 들어갔지만 시장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이제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래서 들어가시기 전에 나는 어떻게 투자에 대응을 할 거야 라는 전략을 미리 세워놓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리가 80%예요.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공포에 질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상승장에서 너무 탐욕을 부려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돼지가 탐욕을 뜻하고 양은 이제 공포를 뜻하는데, 곰도 돈을 벌고 황소도 돈을 벌지만 돼지와 양은 도살당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의 심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을 잘 찾으시길 바라고, 항상 시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장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투자를 망치는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시장은 원래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한 공부, 사람의 심리에 대한 공부 이런 게 같이 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